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보인권연구소라는 그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여경이라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학회에서 다루시는 주제들이 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희소한 접근들을 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인공지능과 공공성, 인공지능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인권에 대한 접근까지 사실은 꼭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꼭 경청해야 할 접근법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은 모색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저희가 이제 정보와 인권이란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역적으로 따지면 이제 90년대에 처음으로 인터넷이 민간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90년대만 하더라도 인터넷과 민주주의, 인터넷과 공공성, 또 인터넷과 새로운 시민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토론이 활발했던 기억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왜 인공지능도 인터넷만큼 굉장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혁신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접근이 없는지 그런 거부터 우리가 조금 우리 사회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이라는 것은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AI라고 해서 주로 이제 국제 인권 규범에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접근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했기 때문에 논의가 이제 뭐 아주 많다기보다는 이제 초벌적인 이런 제한 수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여러 선생님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장 먼저 널리 알려진 접근법은 윤리적인 접근법입니다. 윤리와 인권이 뭐가 다를까요? 아직도 인공지능 윤리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나마 인공지능 부분에서 산업적인 이해관계 외에 사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때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라는 어, 용어를 아직도 많이 쓰지요. 그런데 이제 윤리라는 것은 대체로 그 실행자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개발하는 사람,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 그 실행하는 사람, 특히 그 개발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 실행자가 주도하는 접근법이 윤리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원도 누가 이 윤리적 접근법을 촉발했는지 그 연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는 이제 산업계에서 인공지능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법이나 제도나 어떤 규범들이 미처 발달하기 전에 자율적인 규범으로 실행자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큰 피해를 낳지 않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주로는 이제 기업들과 산업계 주도의 규범으로서 발달해 왔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 윤리적 접근을 정부에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윤리 기준을 국가가 만들어서 주도를 한다는 건데 이런 흐름 자체가 저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정부가 인공지능 윤리를 주도하는 데에는 다분히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하는 이유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니라 도덕 규범이자 자율 규범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이지은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서 인공지능 행동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공지능 윤리와 지금 인공지능 법이라고 다소 이제 강행 규범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바로 이제 인공지능 윤리는 상당히 자율적인 준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이렇게 일부 산업계나 아니면 정부가 주도하는 윤리 기반 접근에 대해서 우려를 해왔습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민간 부문이 여기에 최근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공공 부문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권 기반 규제에 대한 저항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8년 보고서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빈과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특별보고관은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제 AI가 도입된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인권 침해나 피해 현황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빅테크 기업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거의 인권 공백지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인공지능 윤리에 가장 결여되어 있는 어떤 책무성에 대한 일종의 이제 강행 규범이 굉장히 이제 비어 있다는 거죠. 강행 규범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준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모두 기업들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 기업과 인권 규범으로 이 문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2019년부터 비테크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해왔는데요. 지금 물론 이제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교체가 돼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냥 홈페이지에만 남아 있습니다만 이 비테크 프로젝트라는 것은 인권 경영과 또 기술에서의 어떤 인권적 접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과거에 2011년에 유엔에서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의 준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다른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한 국가의 규범을 넘어서서 이제 지구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규범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에서 이것을 인권 규범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은 존중하고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기업이 구제하는 어떤 종류의 프레임워크를 갖추어라 라는 규범입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요 2011년에 발표된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계속 발전을 시켜왔는데 2019년부터는 이것을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에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이 인공지능에 적용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권 기반 접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인권 기반 접근이라는 접근법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인권 기반 접근법이 필요한지 배경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적과 산출물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미 배제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의 어떤 그 의사결정, 앞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자동화된 그런 의사결정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기획 단계부터 구현 단계까지 조사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의제기가 보장돼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 인권 영향 평가를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규범적이고 이 각 규범의 용어들 사이로 이제 되게 명확하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실현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 사이에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충돌되는 쟁점 중에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의 에, 설명 가능성,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요구를 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정확성을 요구할 수 없다. 정확성과 투명성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이를테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 진단 도구가 병원에 들어와서 그 암 진단 도구가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이 표지가 분석 결과 이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뭐 86%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딥러닝 방식으로 그 예측의 이제 결과물을 산출했다고 했을 때 인간이 그 어떻게 86%로 암 진단을 예측할 수 있는지 인간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86%라는 수치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설명하라고 요구를 하면 그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측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굉장히 이제 발달된 성능에 의한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구글을 비롯한 이제 지구적 기업들이 많이 주장을 해왔고, 특히 이제 유럽연합 AI법이 실행을 앞두면서는 이 논쟁이 지금 유럽 현지에서 굉장히 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소책자도 낸 적이 있어요. 과연 이런 정확성과 투명성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가? 트레이드 오프 뭐 이래가지고 이제 소책자도 낸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이제 국제 인권 규범에서는 인권 기반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2020년에 보고서를 따로 내서 어떤 그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나는 이렇게 소개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권 기반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개별적인 권리 주체로 바라봐야 된다. 결코 발달된 인공지능의 적용 대상, 그 인공지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취급을 하면 안 되고 개별적인 권리 주체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고,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서 이제 구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법 제도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 기반 접근이다 라고 사무총장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지난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기업가 인권 이행 지침과 AI의 실질적 적용, 이런 주제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인공지능 기술 활동에 인권적인 원칙, 구제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기반 접근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규범들 중에 일부는 법 제도에 이미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인권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인권 실사 지침이라고 얘기하는 법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고,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 이런 디지털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법률들의 유래를 따져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유엔의 기업가 인권 이행 지침에 있는 규범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EU의 인공지능법 안에도 이미 이런 규범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법제화된 인권 기반 접근의 내용이 뭐냐? 일단은 권리 주체가 식별되어 있습니다. 영향받는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이죠. 영향받는 사람들은 affected person, affected individuals, affected groups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피해자와는 좀 다릅니다. 왜 영향받는 자라는 것을 기업가 인권 이행 지침 같은 데서 강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할 때 기존의 민사소송 법리나 손해배상 법리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광산이 막 개발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암 같은 것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인과관계를 이 피해자들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 중심 또 피해에 대한 입증 중심의 기존의 법리를 좀 벗어나서 광범위하게 광산이 개발돼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랬을 때 약간 집단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랑 관계된 인권 기반 접근에서도 이 영향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AI가 남성 중심의 재직자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 신규 채용을 할 때 여성 지원자들에 대해서 되게 편향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 여성이 이를테면 거기서 그래서 지원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았을 때 이 불합격의 원인이 정확하게 어디서 인과관계가 나왔는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수 있죠. 그 여성의 능력 때문일 수도 있고 진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걸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성별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잠재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집단은 여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인권 침해로부터 국가는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인권법적 의무인데 국가는 이 인권 보호 의무의 일환으로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또는 그 밖에 적절한 수단을 통해 영향받는 사람들이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치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 인공지능법도 1월 22일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의 중에 영향받는 자를 포함을 시켰죠. 어쨌든 앞에서 이런 유엔이나 이런 데서 이제 논의되어 온 내용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정하게 이제 국회가 수용한 결과일 텐데요. 뭐 약간 부실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정의에 어쨌든 영향받는 자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다른 정의죠.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영향받는 자라고 합니다. EU AI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권 기반 접근에 대한 여러 요구를 수용을 한 제도적 흔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권 영향 평가가 법제화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영향받는 자들에 대한 구제 수단을 이제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구제 수단은 뭐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인공지능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국가기관은 그 진정을 접수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의사결정이 된 사람은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현재까지 제도화된 그 영향받는 자의 권리는 이 두 가지인데요. 계속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EU와 조금 다른 유럽 평의회의 AI 기본 협약 같은 데서는 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을 처리하고 개별적인 설명을 하는 것 외에 사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공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권리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식별되어 오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럽평의회의 AI 기본 협약 2024년 9월 5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인공지능 규범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투명성, 그 다음에 책무성, 평등과 차별 금지,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인권
인공지능 규범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고 나머지 부분은 앞서 다른 선생님들 하신 말씀이랑 중복이 돼서 생략을 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요약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은 한 축에서는 국가와 기업의 인권 의무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인 인권 규범의 발전에 토대를 두고 있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호, 존중,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인권 실사, 인권 영향 평가 같은 걸 실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인공지능의 고유한 어떤 인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범들입니다. 투명성을 갖추라든지, 책무성을 갖추라든지, 이의 제기가 가능해야 된다든지, 인간이 감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제도들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노력들이 인권 기반 접근이라는 한 가지 이 관점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널리 알려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제가 이 걸음걸이가 많아지고 있네요. 어, 어, 발제 시간 관계로 뒷부분은 발제가 안 됐는데 뭐 그 부분은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인공지능 기본법의 문제점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이익단체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법제가 포획되고 있다는 거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그동안 뭐 사법 카르텔이라는 말도 많이 나왔지만은 여러 맥락에서 특히 이 시장의 문제를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틀에 따라서 이 시장의 작동을 법규범 제도로 담보하는 이런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 로비 활동이라는 것이 우리 그 시장을 통해서 시민들의 전 생활을 지배하는 이런 체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권력이 사유화되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공지능 기본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야기에 대한 국가 측의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시는 안진현 선생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어디 계시나? 네. 제가 너무 큰 짐을 지어드렸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보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진현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런 자리 오는 거 잘 안 좋아하는데 장정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다고 해서 네,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인공지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서 인권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서 국회나 정부에 의견 표명이나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장유영 선생님의 인공지능과 인권 접근 기반 발제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결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인공지능 논의 과정에서 주로 윤리 담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여 왔는데 그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셨고 인권 기반 접근이 왜 필요한지를 국제 인권 규범과 국내 법제의 맥락 속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그 인공지능 기본법 설명을 좀 자세히 발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토론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장여경 선생님의 논의에 그 인공지능 기술의 고유한 특성을 보태서 왜 인공지능이 이전 기술과 다르게 인권 기반 접근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동안 그 인권위 의견 표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공지능 기본법이 앞으로 어떤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공지능 이전의 정보 기술은 사람이 정해준 규칙에 따라서 정보를 분류하고 처리하는 수동적인 도구였는데요. 사람이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러한 단순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판단과 결정을 대신하거나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구직자의 당락을 결정하거나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거나 범죄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데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최근에 이제 감사원이 인공지능 대비 감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1월에 거기에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91개 대상 기관 중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서류심사 9개, 면접심사 10개 기관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은 기존 사회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배우는 데이터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가진 차별과 편견을 그대로 담고 있을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인사 담당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소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요. 채용 AI가 뭐 연령이나 성별이나 인종 등의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오류를 범할 경우에는 많은 구직자가 한꺼번에 그것도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모른 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해외에서는 성별이나 인종이나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고용 지원자들이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사례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5억 원을 배상하고 재지원 기회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합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뭐 통신사나 아니면 카드사나 아니면 이제 최근 쿠팡 사례까지 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AI 시대에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의 발전은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얼굴이나 아니면 지문 같은 생체 인식 정보도 많이 저희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있어서요. 개인의 기본권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한 2, 3년 전에 얼굴 인식 기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 보호를 위한 공고나 의견 표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련 설명인데요.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뭐 취약성 착취나 특히 국가의 대중 감시 및 사회 통제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들은 저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조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빅데이터와 AI가 그 위구르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기사나 논문 등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건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자동화되고 있어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 채용들이 많이 되어 있고 인사평가나 해고 절차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고용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성과나 아니면 노동자의 업무 환경을 감시하는 시스템들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저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환각 현상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공지능은 사실이 아님에도 그럴듯하고 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나 잘못된 내용을 생성하는 환각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실제 판례처럼 제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나 법률 정보를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하거나 개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있는 사례는 아마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인데요. 그 경찰이 아마 챗GPT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근거로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이전의 전통적 정보 기술의 피해는 비교적 가시적이었기 때문에 사후 규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좀 전에 이제 장여경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차별이나 배제가 누적된 뒤에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이미 자동화된 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사나 카드사, 쿠팡 이런 그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몇 년 전에 이런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데 최근에 발견해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른바 이런 건 이제 블랙박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랙박스 현상인데 인공지능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권리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는지 알지 못해서요. 권리 구제를 하기 어렵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전에 이제 그 장여경 선생님께서 발제로 해주신 설명 제공권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의무까지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제3조 기본 원칙에서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국회에서 한 4년 정도의 논의를 거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에 국회의장에게 관련해서 이제 의견 표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과 출시 이전에 인권 역량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출시가 된 이후에도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거나 활용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기본권 역량 평가가 노력 의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캐나다나 유럽 등에서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역량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특히나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인권 역량평가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이제 작년 8월에 그 행안위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전에 인공지능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여경 선생님께서 발제해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량 받는 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구제 절차 마련인데요. 인권위도 이와 유사한 그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 보장 등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은 부과가 되어 있지만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를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피해 구제와 관련된 조항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인공지능이 전 사회적으로 이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발생과 피해 구제 절차와 관련된 논의들이 더 늦기 전에 본격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표에 제가 급하게 작성하다가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맨 마지막 줄에 데이터 개요 등을 설명을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3조에서 원칙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발제문에서도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권위는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적정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아쉽게도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산업진흥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부분은 앞서서 이지은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년 12월 12일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 회신문에 이제 한 15개 정도 쟁점에 대해서 담았는데 실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제시를 하고 싶었지만 저 혼자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한 15개밖에 하지 못했던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오로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에 한해서만 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이 한정되기 어려운 이중 용도라고 하는데요. 이중 용도 성격의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법률에 위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 적용 제외 대상 인공지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법 적용 제외 대상 인공지능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회신을 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에 대해서는 이지은 간사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책무를 부여받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법적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을 시행령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직까지 한국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금지 대상 인공지능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금지 대상 인공지능을 시행령 상의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에 포함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부분인데요. 법에서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이나 고성능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 해석을 해보면 아마 이와 관련된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 안전사 확보 의무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누적 연상량이 10의 26승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현재에 10의 26승 이상의 인공지능 모델은 그룹 3을 비롯해서 한 3개 정도로밖에 추정되고 있지 않아서 기준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기준을 10의 25승 이상으로 조정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한 사업자 책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검토할 사항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다 의견에 선하지는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장여경 선생님의 발제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영향받는 자의 권리 보장과 영향받는 자의 그 보호 조치가 지금 현재 법령상 공백으로 나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시행령안과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보관 기간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는 지금 한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5년으로 정할 경우에는 분쟁 발생 시 책임 규명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어렵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공소시효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용 사업자가 자신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의 협력 노력 의무를 협력 의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솔직히 인권위가 좀 할 말이 많았는데요. 인권위에서 인공영향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과기정통부에 의견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크게 일단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목적이 다르면 위험 수준이나 기본권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잠금 해제나 보안 조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위험도가 낮을 수 있지만 공공감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위험도가 높고 그로 인해서 기본권에 대한 영향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고영량 인공지능이 의도된 목적에 따라 배치 사용됐는지를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EU AI법뿐만 아니라 미국 콜로라도 주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그 영향평가 시기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그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인공지능이 출시된 이후에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그 인권 영향 평가에 대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취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신규로 인공지능 제품을 그 출시하기 전에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출시된 이후에도 중대한 기능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평가 시기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안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나머지 얘기는 이제 저희가 보고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여기 보면 그 인공지능 시행령안에서 사실조사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제가 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쭉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인공지능 관련 법과 제도는 저희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 관련 법과 제도를 관련해서는 보면 인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그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보면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인권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서 분과위원회나 특별인권위를 구성할 경우에 인권 전문가가 산업계나 기술 전문가와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 인공지능 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와 인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 저의 토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로서 그 세 분의 발제, 세 분의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참 과제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기술, 뭐 기술이 아니라 자본의 욕망이겠죠. 바로 그런 것에 대응하는 그 인간 존재의 재확이라는 작업, 너무나 소중한 그러나 끝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사실 이 세션을 그 준비할 때 가졌던 생각은 아마 내일 다시 인공지능과 인문학 뭐 하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에 사이버 공간이 열리면서 우리가 느꼈던 당혹감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들 이것이 다시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와서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이 열리게 되는데 이 새로운 생활 방식 속에서 과연 인간 존재는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관계는 어떻게 평가돼야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인문학이 등장하는 초기에서부터 내렸던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 관심사가 되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또는 자본의 영역을 넘어서서 인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마련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세션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은 이제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문학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인문학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시
우리들과 같은 법제도 뭐 법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걸 제대로 담아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발제자 혹시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싶은 없죠? 자, 그러면은 그냥 남아있는 문제점들은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아도 거듭거듭 우리의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토론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뭐 시간도 다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